지금 제정신입니까? 5년 전에 이미 신장을 하나 기증하셨잖아요. 남은 하나마저 떼어내면 당신은 수술대 위에서 100% 사망한다고요. 의사의 고함 소리에도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떼어가 주세요. 우리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저 오늘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제발. 병실 문 밖에서 그 처절한 절규를 듣고 있던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5년 전 병든 나를 버리고 돈을 챙겨 도망갔다던 천하의 매정한 전처. 하지만 내 몸속에서 5년째 숨쉬고 있는 이 심장이 바로 저 여자의 것이었다니요. 오만했던 백만장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혼 5년 후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로변에 새까만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류진아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검은 정장,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차가운 눈빛. 35살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답게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기증센터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한 여자가 건물 입구 앞을 하염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 색이 다 빠진 낡은 겉옷, 오래되어 밑창이 다른 운동화. 진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송혜인이었습니다. 진아는 등받이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챙겨 병상의 남편을 발로 차고 떠난 여자치고는 눈앞의 모습이 도무지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혜인은 센터 문 앞에서 한 발짝을 내딛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내려다보는 혜인의 얼굴에는 지독한 절박함이 번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혜인은 결국 고개를 푹 떨구고 어두운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최 비서. 진아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 비서가 등을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혜인.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위자료는 어디에 썼는지, 지금 왜 저기 있는지 전부 다 조사해. 최 비서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아침. 세단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혜인이 사라진 골목 쪽을 끝까지 눈으로 줬다가 아무런 표정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새로 입수한 자료까지 전부 포함했습니다. 진아가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채소를 두 손으로 줍고 있는 혜인의 뒷모습, 식당 주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는 혜인의 옆모습, 무릎이 뜯어진 낡은 바지, 갈라지고 터진 손등. 진아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위자료 행방은? 최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 외곽 달동네에 거주 중이며 여러 곳에서 빌린 사채 빚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채? 진아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독촉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사진 속 혜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최 비서가 눈을 살짝 치뜨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직접 확인하러 간다. 최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진아를 태운 세단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 언덕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진아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녹슨 대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디선가 음식 타는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흘러왔습니다. 진아는 인근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말없이 혜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언덕 아래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 양손에 시장 봉투를 하나씩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좁은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인의 새방 대문 앞에 체격이 우람한 남자 셋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혜인이 멈칫하는 사이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혜인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달도 그냥 넘길 작정이야? 혜인이 봉투를 꽉 끌어안으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더 줘? 그 소리 몇 번째야? 남자가 혜인을 그대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것들이 좁은 골목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남자들이 혜인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 뒤집어 엎었습니다. 동전 몇 입, 버스카드, 구겨진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전을 집어들고 비웃으며 던졌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걸로 뭘 갚겠다는 거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발길질 한 번이 혜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고 바닥에 엎드린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담벼락을 긁었습니다. 발을 떼려는 순간 최 비서가 진아의 팔 옆에 조용히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지금 나서면 조사가 더 복잡해진다는 무언의 만류였습니다. 진아는 이를 꽉 깨물며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에는 혜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혜인은 한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옷매무새를 여미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혜인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까지 품 안에 끌어안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덜컹하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선 채 혜인이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사이로 찬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진아는 손에 힘을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혜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진아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던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병상에 누워 의식을 잃어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차갑게 내던지고 돌아서던 혜인의 뒷모습. 그 눈빛이 정말 돈만 밝히는 여자의 것이었는지 진아는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최 비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 빚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끝까지 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전부 다. 최 비서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단이 달동네 언덕을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진아는 창밖을 외면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진아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두 손으로 받쳐든 최 비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진아가 소파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말해. 송혜인의 빚은 전부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소아 병동입니다. 진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아 병동?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비서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송혜인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이는 5살로 추정됩니다.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시선을 들었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소파 팔걸이 위에 올린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5살. 자신이 병상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혜인의 뱃속에 있었을 아이였습니다.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혜인이 어디 있어? 최 비서가 서류를 한 장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뒷골목에 나올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아는 이미 집무실 문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진아와 최 비서는 대형 병원 근처 허름한 식당가 뒷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구석에서 혜인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음식들을 비닐봉지에 하나씩 골라 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야? 몇 번을 말해. 여자가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혜인이 비닐봉지를 두 팔로 끌어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아파서. 아이고 뭐고 없어. 다음에 또 얼씬거리면 경찰 부른다고. 여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지 주머니 안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인이 병원으로 향한 사이였습니다. 진아는 최 비서와 함께 달동네 혜인의 새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번진 벽지, 바닥 한켠에 수북이 쌓인 독촉장 봉투들, 군데군데 테이프로 덧붙인 창문틀. 진아는 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화과 진단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명함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집어들었습니다. 번질번질한 종이 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진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불법 장기 밀거래 브로커의 명함이었습니다.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진아가 펼쳤습니다. 가느다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뇌사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남은 신장을 아들 류이안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비서가 옆에서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으로 손을 더 뻗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자
두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 장은 협박성 문구들이 빽빽하게 채워진 각서였습니다. 하단에는 이 여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며느리에게 강요한 서명 자리가 또렷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혜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위자료를 챙겨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굳게 믿어온 모든 것이 어머니 이 여사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거짓이었습니다. 진아의 두 무릎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낡은 창틀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진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단 뒷좌석에서 밤을 지새운 진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서랍장에서 꺼내온 서류들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진아가 최 비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최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시내대학병원 소아병동입니다. 현재 다인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아가 앞좌석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출발해. 대학병원 소아병동은 복도부터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링거줄을 단 아이들, 보호자들의 지친 얼굴, 낮게 깔린 기침 소리. 진아는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 끝 다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옆 벽에 등을 붙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구석자리 커튼도 제대로 쳐지지 않는 침대 위에 작고 앙상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코와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가느다란 팔목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5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가 몸을 돌리자 혜인이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의사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재빨리 병실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혜인이 의사 앞에 멈춰서며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신장을 떼어주세요. 아이한테 이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 과장이 차트를 옆구리에 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혜인 씨, 그 얘기는 못 들어줍니다.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혜인이 김 과장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이한이가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수술이 조금 힘들더라도. 김 과장이 혜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신장 하나를 이미 기증하셨잖아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또 떼어내면 송혜인 씨는 수술대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100% 사망입니다. 문 뒤에 숨어 있던 진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5년 전 신장 기증, 100% 사망. 그 두 마디가 진아의 머릿속에서 느리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원인 모를 장기부전으로 죽어가다 기적처럼 신장을 이식받은 시기. 익명의 기증자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한 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아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은 채 통곡하는 혜인의 몸이 바닥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인의 셔츠가 격하게 몸부림치는 사이 등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허리 오른편, 등과 옆구리 사이 길고 굵은 수술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아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허리에 남아있는 흉터와 위치가 같았습니다. 모양이 같았습니다. 길이까지 같았습니다.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허리 오른편을 짚었습니다. 셔츠 위로도 흉터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살린 익명의 기증자가 혜인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챙겨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신장을 내어주고 협박을 당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그 몸으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진아의 입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올라왔습니다. 진아는 무릎을 세운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혜인이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던 혜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류진아였습니다. 혜인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를? 진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혜인아, 꺼져. 혜인이 두 팔을 뻗어 진아의 가슴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이안이 절대 못 만나. 절대로. 혜인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진아가 밀려나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였습니다. 진아와 혜인이 동시에 병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안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비명을 지르며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안아. 진아도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진아가 간호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의사 불러요. 빨리. 응급 처치가 끝나고 이안의 상태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건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다시 고쳐단 이안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혜인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이마를 아이의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까맣고 또렷한 눈썹, 오뚝한 콧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혜인아. 혜인이 고개도 들지 않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나가. 들어봐. 할 말 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 부를 거야. 혜인이 이안의 손을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진아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일 다 알았어. 진아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각서도 봤어. 이혼 합의서도 봤어.
어머니가 한 짓도. 혜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과장한테서 들었어. 5년 전 기증 얘기. 그 말에 혜인의 손이 이안의 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진아가 자신의 오른쪽 허리 옆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나한테도 있어. 똑같은 자리에. 혜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진아가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이안이 살려야 해. 나한테 맡겨줘. 웃기지 마. 혜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이안이가 태어날 때도,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도, 숨도 못 쉬고 쓰러질 때도, 그때 어디 있었냐고.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혜인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줘. 이안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나가지 않을 거야. 이안이 살아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안의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혜인이 화들짝 몸을 돌렸습니다. 이안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이안의 볼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이안아, 일어났어. 엄마 여기 있어. 이안이 혜인의 손을 잡으면서도 눈은 진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크고 까만 눈이 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혜인이 대답을 막으려 했지만 진아가 먼저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이안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안아, 아저씨가 사과 깎아줄까? 이안이 잠시 진아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는 혜인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천천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안이 링거줄이 달린 손을 들어 진아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 크다. 진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근데 이안이 손도 예쁘네. 이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실핏줄이 비칠 만큼 야윈 아이였지만 웃음만큼은 환했습니다. 진아는 사과를 한 조각 내밀었습니다. 이안이 받아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혜인은 병실 구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그 사이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넣어 이안을 다인실에서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넓고 밝은 병실, 전담 간호사, 깨끗한 침구. 이안은 새 병실을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혜인이 진아 쪽으로 돌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돼. 진아가 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혜인이 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혜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진아는 이안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야윈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안이 반쯤 감은 눈으로 진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또 올 거야? 진아가 이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응, 매일 올게. 이안이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다. 진아는 잠든 이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쳤습니다. 할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눈가에 맺힌 것을 지나는 소리 없이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한편 진아의 사무실에서는 사설 브로커팀이 전국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팀원들을 독려하며 진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양과 조직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일은 그 어떤 계약보다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은 진아와 혜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혜인이었습니다. 이한이한테 말하지 마. 진아가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아빠라는 거.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한이 지금 많이 힘들어. 괜히 혼란스럽게 하지 마. 진아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혜인은 진아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병동복도 끝에서 밤바람이 유리창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사설 브로커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진아는 병원 VIP 병동복도 끝 창가에 서서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반듯한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어졌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최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진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방대학병원의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한이와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아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동의는 연락 중입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먼 지방에 계셔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아가 서류를 최 비서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개인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진아가 병실로 들어서자 혜인이 이한의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눈을 반쯤 감은 채 혜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대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혜인 쪽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와봐. 혜인이 이한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혜인이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공여자 찾았어. 조직이 이한이랑 맞아. 혜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가슴 앞으로 올라와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진짜야? 응. 지금 바로 가서 가족동에 받아올 거야. 혜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진아가 혜인의 어깨를 짧게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한이 옆에 있어. 내가 반드시 가져올게. 그날 밤 진아는 개인 헬기에 올랐습니다. 최 비서와 법무팀 직원 둘을 데리고 지방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진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내려다보며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아는 뇌사자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면담실로 들어섰습니다. 중년 여성과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자리에 앉지 않고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이 당황한 얼굴로 몸을 뒤로 당겼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진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새 신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면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서 기증 동의서를 써뒀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오. 그게 우리 아들 뜻이니까. 부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진아는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절차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면담실을 나서며 진아가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족분들 평생 지원해. 아들 목까지 살 수 있도록. 최 비서가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가 적출되어 서울로 이송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아는 직접 에스코트 차량 앞에 서서 이송 경로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경찰 호송차가 앞뒤로 붙었고 진아의 세단이 그 옆을 나란히 달렸습니다. 신호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 안에서 진아는 병원에 있는 최 비서와 계속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한이 상태는? 아침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혜인 씨가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전해.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수술실로 반입되는 순간 진아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혜인이 이한의 이동 침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한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혜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울어. 이한이가 씩씩하게 다녀와야 해. 이한이 침대 옆으로 다가온 진아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아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한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기다려줄 거야? 진아가 이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을게. 이동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인과 진아는 나란히 서서 무거운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혜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아가 혜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혜인은 진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수술실 앞 벽에 나란히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수술실 위 빨간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아는 수술실 앞 대기실 의자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을 때마다 진아는 말없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혜인은 처음에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아가 손에 힘을 주며 놓지 않자 결국 시선을 돌린 채 그냥 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수술실 위 빨간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불빛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혜인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한이 괜찮을 거지. 진아가 혜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반드시 잘 될 거야.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아의 손을 빼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린 건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김 과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혜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앞으로 넘어질 뻔할 때 진아가 재빨리 혜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 과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새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혜인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진아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허리를 숙여 혜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인이 진아의 가슴에 이마를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진아는 혜인의 등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균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이하는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볼이 분홍빛을 띠었고 밥을 두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한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아빠. 진아의 발이 굳었습니다. 이한이 방긋 웃으며 다시 불렀습니다. 아빠, 이리 와. 진아는 천천히 이한에게 다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한의 작은 팔이 진아의 목을 꼭 감았습니다. 진아는 이한의 등을 한 손으로 받치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혜인은 고개를 창가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가를 손끝으로 살며시 눌렀어요. 이한이 퇴원하는 날은 맑고 서늘한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진아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한의 손을 잡고 혜인의 등 뒤에 손을 가져다 대며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비서가 취재진을 막아서며 뒤를 처리했습니다. 세단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이한은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입을 벌렸습니다. 나무다. 저 나무 엄청 크다. 혜인이 이한의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한이가 이제 저 나무처럼 쑥쑥 클 거야. 이한이 진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진아가 이한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 보러 가. 이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바다. 나 바다 처음인데. 퇴원 후 첫 주말, 진아는 인적이 드문 바닷가 마을의 독채 펜션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루에서 이한이 처음으로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발밑으로 모래가 파고드는 느낌이 신기한 듯 이한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간지러워. 혜인이 웃으며 이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 모래가 다 그래. 더 걸어가 봐. 이한이 파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자 이한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가워. 아빠, 차가워. 진아가 이한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 거야? 이한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어갈 거야. 이한이 파도 쪽으로 다시 뛰어들자 진아가 이한의 겨드랑이를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한이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허우적거렸죠. 혜인은 모래사장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질녘 테라스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한이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자 진아와 혜인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진아가 이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한이 다 컸다. 이한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아플 거야.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야. 혜인이 이한을 끌어안으며 볼을 비볐습니다. 이한이는 힘들게 한 적 없어. 한 번도. 이한이 잠든 뒤 진아와 혜인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진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혜인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혜인이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아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게. 혜인은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동네 새빵, 병원 다인실, 혼자 버텨온 밤들. 혜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아가 반지를 혜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안을 방에 누이고 거실로 나온 혜인이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혜인이 허겁지겁 손을 뻗어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싱크대를 잡은 손의 힘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입술을 꾹 깨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검고 고요했습니다. 바닷가 펜션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혜인이 주방에서 도마질을 하다가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혜인이 싱크대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몸을 가누려 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고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안과 블록 놀이를 하던 진아가 소리에 놀라 주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혜인이 싱크대를 붙잡은 채 바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혜인의 몸을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혜인아. 혜인이 진아의 팔을 잡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지금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 진아가 혜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안색이 종이처럼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혜인이 가슴을 손으로 쥐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진아는 이안 쪽으로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이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이안이 주방 입구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진아가 이안의 시야를 손으로 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데리고 병원 다녀올게. 방에서 기다려. 이안이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혜인을 두 팔로 안아들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진아가 의료진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피 토했어요. 어서요. 의료진이 뛰어오고 혜인이 이동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진아가 침대 옆에서 혜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의료진이 진아를 밀어냈습니다. 흰 커튼이 닫혔습니다. 진아는 커튼 앞에 선 채 두 손을 주먹 쥐고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김 과장이 진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김 과장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 과장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던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 온 몸이었어요. 지금 당장 새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며칠을 넘기기 힘듭니다.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더니 주먹으로 벽을 세게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등이 터졌습니다. 진아는 이마를 벽에 붙인 채 눈을 꽉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진아가 공여자를 찾기 위해 로비로 내려오던 참에 이 여사가 병원 이사진 여러 명을 데리고 로비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진아를 보자마자 걸어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아야,
지금 당장 저 여자 내보내고 본가로 들어와. 진아가 이 여사 앞에 멈춰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뭐라고? 이 여사가 눈을 치켜뜨며 진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 하나 붙잡겠다고 그룹을 다 버려. 저 여자가 뭔데? 진아가 이 여사의 손을 천천히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저를 살린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이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사가 이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병원장 불러요. 당장 저 여자 치료 중단시켜요. 진아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 여사와 이 사진 양옆으로 빠르게 다가섰습니다. 이 여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진아가 이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병원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경호원들이 이 여사와 이 사진을 로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진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대주주 지분과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전부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아는 서류를 최 비서에게 건네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진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혜인 곁에 앉았습니다. 혜인이 힘겹게 눈을 뜨며 진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포기했다고. 진아가 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왜 그런 짓을 해? 짓이 아니야. 혜인이 손을 빼려 했지만 진아가 더 꽉 쥐었습니다. 나 포기해. 이한이만 잘 키워줘. 진아가 혜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아가 그 눈물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글로벌 브로커 전부 다 돌려. 돈은 얼마든지 써. 그날 밤부터 진아는 외부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병동 전체를 사설 경호원으로 통제하고 혜인의 손발을 주무르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혜인의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혜인이 진아의 손을 더듬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한이 밥은 잘 먹고 있어? 진아가 혜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 걱정 마. 학교는? 다닐 준비 다 해뒀어. 혜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한은 매일 아침 창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소리 없이 오랫동안 움직였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짙어지던 3주째 오후였습니다. 최 비서가 병실 문을 열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찾았습니다. 조직이 혜인 씨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 지방병원에 계십니다.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동의는? 무연고 외국인이라 국내에 가족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오지로 확인됩니다. 진아가 최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용기 띄워. 지금 당장. 최 비서가 전화기를 꺼내며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진아가 침대 쪽으로 돌아서며 혜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기다려. 혜인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진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전용기가 동남아시아 오지 마을 가장 가까운 활주로에 내린 건 출발한 지 10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최 비서가 현지 정보팀과 함께 빽빽한 야자수 숲 사이로 난 흘길을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소문 끝에 찾아낸 집은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며칠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통역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드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생계비와 가족분들 평생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아드님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성이 서류에 손을 얹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최 비서가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가 첫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동해 받았습니다. 진아가 눈을 감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바로 출발해. 장기를 담은 아이스박스가 서울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경찰 호송차가 앞뒤로 붙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진아는 병원 정문 앞에서 직접 호송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수술실로 반입되는 순간까지 진아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혜인이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안이 침대 옆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꼭 다시 와야 해. 혜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안이 혜인의 손등에 두 손을 모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진아가 이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안아, 엄마 보내드려야 해. 이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렀습니다. 이안이 혜인의 손을 놓으면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 꼭. 혜인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며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이안을 향해 작게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진아는 이안을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이안이 진아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진아는 이안의 등을 두드리며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안이 지쳐 진아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진아는 잠든 이안을 무릎 위에 눕히고 수술실 위 빨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혜인은 수술실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아가 천장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들었던 이안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과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진아가 김 과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기다리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새 신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안이 진아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살았어.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이안을 끌어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안이 진아의 목을 두 팔로 꼭 감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혜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혜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잠든 진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혜인의 손이 쥐어져 있었고 잠든 사이에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진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뒤 가을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원주택 앞마당에서 혜인이 밀짚 모자를 쓴 채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진아가 혜인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작게 웃었습니다. 혜인도 웃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한이 진아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향해 혜인이 수건을 들고 다가가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또 이렇게 됐어. 씻어야지. 진아와 이한이 동시에 혜인의 양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혜인이 수건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닦아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오후 진아와 혜인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도심 빌딩 앞 단상 위에 섰습니다. 장기기증 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습니다. 진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내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빚을 세상에 갚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상 앞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손이 보였습니다. 혜인이 진아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아가 혜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념식장을 빠져나오던 김 과장이 두 사람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진아가 김 과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 과장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이한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기념식이 끝난 뒤 해질녘 빌딩 앞 광장에서 진아와 혜인이 이한의 양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한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이한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빌딩 광장 쪽으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번쩍 들어줘. 진아와 혜인이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이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한이 공중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등을 붉게 물들이며 빌딩 사이로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오해와 가혹한 시련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조건 없는 희생은 결국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모진 폭풍우를 굳건히 견뎌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세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